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박지은입니다. 출근길 추위 체감하셨을 텐데요. 우리 지역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까지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내일까지 5도 내외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빙판길 되는 곳 있으니까요. 교통안전과 낙상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출발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가 대전 지역 소상공인 318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경영상황 조사 결과 76.5%가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영상황 악화 이유로는 내수 침체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원자재비 물류비 상승, 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주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와 투자유치시를 신설합니다. 내년 1월 2일 신설된 인구정책과는 인구 감소 대응과 생활인구 활성화 대책을 발굴하고 부시장 직속 투자유치실에서는 기업 유치를 전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정재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교부세가 줄자 자치단체들이 비상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지방채 발행은 늘어나서 그야말로 빚을 내서 살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요? 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결손액은 29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덜 거쳤다는 건데요. 국세와 19%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감소분을 반영해 정부가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재통보한 올해 교부세는 5조 1,200억 원, 연초 예상보다 1,800억 원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 주 수입원인 부동산 거래마저 줄자 충남도는 일종의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기금에서 300억 원 이상을 빼쓰기로 했습니다. 의회가 승인하면 잔고는 70억 원대로 내려가 바닥 수준입니다. 일선시군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면서 2년 전 1조 원을 넘었던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기금 잔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4천억 원으로 60%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재정이 더 열악한 군 단위의 기초단체의 감소폭이 더 가팔랐는데요. 충남교육청 기금 역시 2년 새 6분의 1까지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이런 재정난에 지방채 발행은 또 늘고 있었는데요. 2년 전 330억 원 구매였던 이 충청남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 2,400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고 내년에도 발행 한도인 2,480억을 모두 끌어다 써야 할 판입니다. 네. 이 천안과 예상 등 4개 시군도 각각 150억 원에서 300억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빚이 급격하게 느는 구조여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지방채를 계획하고 발행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큰 짐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세 비율 확대 등 재정자료 확대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민주당 충남도당이 각각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김태흠 충남지사는 어제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국회 예결위 감행 예산 단독 처리도 모자라 본회의 단독 처리마저 예고했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 같은 야당의 일방적 감액으로 이 재난재해 적기 대응이 어려워지고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은 가중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민생과 직결하는 내년 예산안마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게 되는데요. 김 지사는 국민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힘을 몰아준 것은 의회 독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며 역풍을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김태흠 지사가 국회를 무시했다는 발언에 논평을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불효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회복과 미래를 위한 필수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정부 여당의 비협조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총 지출의 0.6%, 이 4조 1,000억 원을 감액하는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와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액으로 민생과 직결되지 않은 항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태흠 지사를 향해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부적절한 발언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충남대와 공주대가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을 위해서 통합을 추진하죠. 네, 충남대와 공주대가 학교 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내년에 3년차에 접어들며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인데요. 두 대학은 통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통합대학의 교명과 본부 위치, 통합 시기 등은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사학과 통합에 대해서는 대성학과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이 교수들이 가진 현재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강제적인 재배치나 통합 논의는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충남대는 한밭대와 통합을 그리고 공주대는 한서대와 연합을 추진했다가 모두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5년간 국고 1,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강제 통폐합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통합에 나설 것이냐 지역 대학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걸고 도전해 왔는데요. 이 충남대는 앞서 한밭대와 통합을 전제로 2년 연속 도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주대 또한 올해 한서대와 연합 모델로 도전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여기에 충남대와 공주대는 2010년에도 통합을 한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존립의 위기감이 더 고조됐고 글로컬 대학 30을 통한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두 대학의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공주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일부 대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를 떠나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공주대 총학생회는 학내 구성원 투표라든가 설명회조차 없이 대학 측이 일방적인 통합을 얘기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밭대도 최근 충남대와 통합 재추진을 위한 대외 협상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지만 충남대와 공주대는 한밭대와의 3자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말입니다. 이맘때면 따뜻한 나눔을 위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되는데요. 현장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사랑연도탑에 올해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의 목표 모금액은 대전 67억 9천만 원, 세종 20억 4천만 원, 충남 210억 4천만 원 등 모두 298억 7천만 원입니다. 어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각각 사랑연도탑 제막식이 열리고 일제히 모금에 들어갔는데요.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도 1도씩 올라갑니다. 이번 모금은 내년 1월 말까지 2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금은 KBS 대전총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대전과 세종,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이 큰 힘이 되는 법이죠. 마지막으로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9시 40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식점 조리실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관계자가 대형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은 채 퇴근하면서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난방기 화재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홍성군 광천토굴 새우젓 가공업이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광천토굴 새우젓 가공업과 강릉 창경바리 어업, 삼천포 죽방염 어업을 신규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천토굴 새우젓은 1949년부터 홍성군 광천읍 일대 40개 토굴에서 한 해 4,300톤 생산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산면과 미산면 주민들의 재산세 면제를 추진합니다. 면제 대상은 호우 피해가 인정된 주민 503명으로 침수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전액 면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고관세 정책까지 대외 불확실성마저 커지면서 추운 겨울 우리 경제도 몸을 한껏 움츠린 모양새입니다. 대안은 없는지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세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그 장바구니에 쇼핑 품목 넣어놓고 구입을 망설였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제 이야기만은 아닌가 봅니다. 실제 옷과 신발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네요. 네,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항목에 씀씀이를 줄이는 등 지갑을 닫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3분기에 소비 지출에서 의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2014년, 16년 이 즈음에는 이 소비 지출에서 의류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8%대는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3분기에 이게 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경기가 안 좋고 소득이 과거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예. 그 약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줄이겠다. 이러한 심리 때문에 이 의류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7에서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의류와 신발 같은 경우 7에서 8% 정도인데 3%대로 4%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소비자들이 좀 지갑을 열지 않다 보니까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 자영업자 소득도 큰 폭으로 좀 줄어들었죠. 네, 현재 상황을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있는데요. 현재 그 양극화가 좀 심해서 네. 사실 수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편입니다. 수출은 한 14개월 연속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고, 예. 그런데 내수가 어렵거든요. 네. 내수가 어렵다 보니 특히 이제 소매 판매가 한 2년 6개월 정도 계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직격탄을 40대 이렇게 자영업자분들, 특히 40대 자영업자분들이 크게 받고 있는 건데요. 40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을 집계한 통계청에서 소득 집계한 거에 따르면은 작년 대비로 해서 소득이 16만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3%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이 자영업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고, 특히 그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40대 자영업자의 소득이 약 13% 정도 줄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그 전향적인 내수 대책 마련을 좀 주문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책들 실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 예, 어제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딱 들으면은 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에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5조 9천억 원을 편성하고, 배달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영세 가게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거 가지고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내년 예산이 5조 9천억 원 편성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2022년 그러니까 전 정부 마지막 해에 그 소상공인 예산이었던 6.3조 원보다도 더 약간 적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자 보존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1억 원에 대해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건데 1억 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거여서 내년에 소상공인 전용 예산이 5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 이자 지원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그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에 대해서는 30% 이상 할인해 준다 이런 건데요. 사실 정부가 그 배달앱 회사들의 수수료를 올리는 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여기에서 지난 7월부터 최근 사이에 6.8%였던 수수료를 9.8%로 기습 인상했거든요.
정부가 이거를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다 올린 상태에서 일부의 영세 가게에 대해서만 이것을 좀 할인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영세 가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높은 수수료를 계속 내야 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세 이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이 그 어떤 이 부담, 부채 부담이라던가 배달 수수료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이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로 이렇게 소폭의 그 지원이 들어가는 거여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개선해 주기가 참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좀 대안으로 좀 제시하실 만한 그런 정책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앱 회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가격을 그 배달 수수료를 그렇게 높게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생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라고 해놓고 이 회사들이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너무 친기업적인 그 정부가 그렇게 기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회사들이 이 양보할 어떤 그러한 그 생각이 의사를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배달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한도라든가 상한선을 좀 정해놓고 좀 내리게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소액의 이자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뻥튀기 해서 국민들한테는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산을 구체적으로 좀 늘려서 쓸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해서 액수를 좀 늘려서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는 그런 예산 정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배달 앱들의 그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배달 수수료를 이제 책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가지 제안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부가 밝힌 5조 9천억 원의 예산 지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사업이 금융지원 사업인데 그 금액이 그렇죠. 사실상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안이 좀 마련될 수 있을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발언들이 사실 공식화된 게 어제 그 공주에서 있었던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 임기 후반기의 첫 민생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이 좀 언급이 된 건데 지금 이제 그렇다면 효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글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한 예약 보증금 제도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겠다. 예.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어떤,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내 상태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동안 네. 그 노쇼 피해 때문에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사실상 오지 않는 그리고 또 그 부담을 자영업자가 그대로 떠안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예방책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들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좀 세워줘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노쇼를 해도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대책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다던가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 있었던 사각지대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이게 또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이 되면 자영업자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늦었지만 빨리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갈등 속에서 사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데요. 결국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런 대원칙을 강조해왔던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지 한 달여 만에 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정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도 좀 동의를 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당연히 좀 반대고요. 왜냐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이게 조세 정예도 맞지 않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현재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태에서 또 다른 감세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요거는 근데 보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한 이 감세를 야기한 원인이 누구에 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합의를 파기한 정부 여당 처음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국회법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재부가 낸 안이 그대로 통과되게 되도록 국회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합의를 해주건 해주지 않건 그대로 기재부가 올린 안이 통과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싸우지 못한 야당에 대해서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요. 현재 이 해마다 그 현 정부가 아주 강력한 감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이건 현재 국회법이 그냥 기재부가 낸 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프리패스 되도록 하는 그런 국회법이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법도 좀 개정이 되어야지 어떤 감세를 내놨을 때 좀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제 헌법상 지금 국회가 증액을 논의하진 못하고 이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자유로운 그 세금 논의와 세수 보전 논의들이 어렵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신 겁니까? 예, 현재 국회법이 세법 개정안과 정부 지출을 다루는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가는데 이 두 안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은 거의 기재부가 낸 안대로 통과가 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자 합의해보자 논의해보자 해도 정부 여당에서 그냥 튕기고 있으면은 그대로 그게 패스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회법도 좀 개정이 되어야 하고 국회법이 개정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좀 이게 논의가 좀 진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 2년 연속 세수 결손 상황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감세를 되돌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현재 뭐 기재부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이 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것보다도 너무 심각하게 지금 세금이 안 들어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정부가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안도 지금 24조를 줄여서 지금 이 발의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국가 경제 규모나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경제는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거기다가 감액까지 해놨으면 이건 정말 긴축재정이어서 이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국가의 재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감세를 되돌리는 것 이외에는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데 이제 이 마당에 올해도 지금 또 감세안을 또 내놨거든요. 금투세 폐지뿐만 아니라 상속세 뭐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이 감세는 분명히 막아야 하고 그리고 감세를 되돌리는 것 이외에는 지금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감세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끝으로 새해 경기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국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나 이 여러 연구소에서 내놓는 내년도 경제 전망치가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2%대 밑으로 지금 1%, 1.9%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예. 내년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좀 다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정부는 어떡하냐. 근데 사실 안 좋아진다고 해도 경제가 성장은 하고 있거든요. 저는 더욱 큰 문제는 네. 그래도 성장하는 경제에서 왜 일부 계층이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보냐. 이거는 양극화가 심한 경제 구조에서 네. 경제가 조금이라도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는 민생을 돌보는
그러한 정책 쪽으로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 내년에 경기가 또 어려우니까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출 대기업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려울 때 취약계층이 더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정말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그런 쪽으로 정책 기조가 확 바뀌지 않으면 내년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